네, 8월 6일 목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갑니다. 금시공의 장우진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복숭아를 먹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맛있죠? 네, 괜찮네요. 음. 배가 고파서 좀. 아유, 잘 챙겨 드셔야죠. 네. 복숭아의 그 과즙처럼 좀 달콤한 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여름 더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뜨거움이 시장에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대표님이 클로징벨 라이브 또 나와주셨고 어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그렇고 뭔가 조금 찐 상승이나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나 시장에 참여할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매도 사이드카도 걸리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밀릴 건지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죠. 오늘도 또 예측보다 과했다. 그렇죠. 늘 그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오늘 반도체 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한 내용들을 갖고 오긴 했는데 네. 지금 보면 일단은 수급에서 코스닥 쪽으로의 쏠림이 확실히 있죠. 그래서 그렇죠. 코스닥은 지금 5일 연속 상승이거든요. 네. 네, 은근히 많이 올랐고 4일 동안 2% 이상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장중에 1% 이상 상승 나오다가 밀리고 결국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도 800선 그렇죠. 회복했고. 네. 그러니까 수급이 코스피로 몰려가면서 5월부터 먼저 힘들었던 게 지금은 오히려 반동이 나오면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회복되면서 반도체로 들어가던 자금들이 오히려 급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레버리지 ETF들을 좀 강하게 매도할 거잖아요. 그럼 레버리지 ETF를 강하게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현물 매도도 또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은 5월의 반대 상황이 반대쪽 쪽으로 약간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풀리긴 풀려야 되겠죠. 오늘은요. 거래량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거래량을 제가 가져가는 하락하면서 네. 거래량이 또 어땠나? 오늘 거래량이 네. 25조 원 정도니까 아직도 거래량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네, 차라리 하락할 때 거래량 쭉 터지면서 나오는 게 좋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6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양시장이 거래대금이 완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선물 순매수해 준 건 반갑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약간 좀 부진한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걱정했던 게 이거였어요.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21선에 닿았잖아요. 그래서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사실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더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가고 바로 21선 뚫고 올라가 버리면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자리라고 봤어요. 그래서 전자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붙을 수도 있다고 봤는데 오히려 밀려버리니까 오늘 같이 따라서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히려 넥스 장 마감 전에는 반도체도 좀 다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급하게 콜을 했나 보다라고 약간 후회하기도 했었고 어쨌건 지금 보면 지금 21선 맞고 내려왔고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고 글로벌 미국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또 전체 유동성이 엄청나게 좋은가로 보면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비트코인 좀 강하고 유가 내려왔고 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들은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코스닥이 올랐던 것도 그렇고 코스피에서도 상승 종목이 많았던 것들도 그렇고 이게 순환매는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가 힘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존에 먼저 힘들었던 분들은 지금은 괜찮은데 뭐 라고 할 만한 시장이고 반도체 중심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 만한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뒤늦게 사신 분들일수록 더 힘들죠. 이제 힘든 네. 시장인 내가 거고. 저걸 왜 팔고 왔을까? 네. 이렇게. 그 외에 비반도체 쪽으로 손실이 좀 크게 나셨던 분들은 회복 구간에 있지만 아직은 아직 멀었죠. 본전까지는 아직 멀었다. 네. 이 정도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그래서 글쎄요, 좀 더 조금 덜 불행하고 더 불행하고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좀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행복한 그런 시장은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죠. 라는 아직까지 생각이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반등 나와봤자 코론 티슈진이 최근 반등이 한 7-80% 나왔어요. 그러면 만족할 수 있나요? 만족 못하죠. 위에서 4분의 1텀, 5분의 1텀 나버렸는데 거기서 7-80% 올라봤자 이제 3분의 1텀하고로 좀 만회했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엄청나게 만회하고 좋을 건 아니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7, 80%까지는 아니더라도 코오롱 티슈젠에서 3, 40% 수익 내서 좋은 분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이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시장은 변동성이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두 올인이라기보다는 현금을 둔다 그러면 언제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현금을 갖춰두면 언제든지 또 기회를 보면서 길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들이 오니까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현금 갖고 같이 계속 3% 같이 보시면서 대응할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럼 네. 네.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지만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건 좀 같이 호흡해 드리고 싶다라는 그 진심만큼은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정황을 보면서 대표님 우리가 미국 시장도 보고 미국에서 세부적으로 뭐가 어땠다 막 분위기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분위기가 좀 이렇겠다라고 대략적으로 좀 예측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오늘은 좀 올라가는 방향이겠다, 내려가는 방향이겠다. 근데 최근을 보면 오늘은 좀 올라가겠다 싶은 날 올라가요. 근데 그 폭이 좀 힘이 약해요. 오늘 좀 내려가겠다 이렇게 싶은 날은 힘이 강해요. 생각보다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좀 뭔가 아직은 올라갈 마음보다는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짙다. 경계감이 더 짙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경계감이 그쵸? 경계감이 짙고 아직은 심리적으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할 것 같으면 계속 파는 거죠. 네, 지금 이제는 오히려 반도체는 밸류를 조금씩 봐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네, 이제는 이 정도 내려왔으면 뭐 PBR, PBR이 지금 당장 싼 건 아니지만 미래의 PBR을 봤을 때 비싼 게 아닌 게 됐고 실적은 여전히 잘 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밸류를 얘기하면서 아무리 못해도 밑단에서 이 정도는 됩니다라고 얘기할 만한데 지금은 수급적으로 완전 밀려버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밀리고 수급적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투자자들이 과감하게 사지 못하고 있죠. 200만 원, 300만 원대 올라갈 땐 과감하게 샀던 투자자들이 오히려 150만 원에서는 못 사고 있는 조금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투심이 자리 잡지 못하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내려갈 것 같으면 과거 우리가 120대를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팔고 내가 그때 또 다시 잡아볼까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또 대표님의 뷰를 듣고 싶어서요. 오늘은 아무래도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많았고 하락 종목 수가 비등비등했지만 좀 더 많았고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하락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죠. 준비해 주신 자료도 반도체 얘기가 좀 많기는 해요. 네. 하나씩 정리해 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걸 보기 전에 네. 그 말씀해 주시니까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까요? ADR 지표인데요. ADR 지표가 순환매가 제가 보통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보면 네. 이 코스닥 코스피에서 ADR 지표가 110에서 110 정도까지 올라오면 순환매가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근데 코스피 기준 106, 코스닥 기준 104.7까지 올랐죠. 이게 6월 달에 양시장 기준으로 48까지 떨어져서 40대로 떨어졌거든요. 40대까지 네. 떨어졌던 게 지금 106으로 올라간 그렇죠. 거예요. 시장이 급락이 나는데 ADR 지표는 오히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환매는 그 가운데 있었고 최근에 특히나 코스닥과 비반도체 쪽이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이 ADR 지표가 올라온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110, 120 만약 이렇게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는 과열이기 때문에 이 반등 순환매가 멈추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든 아니면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든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ADR 지표를 지금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반도체도 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PER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까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밸류도 볼만하다라는 관점으로 그렇죠.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안 좋으니까 많은 분들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여기서 굳이 내가 빨리 살 필요는 없죠. 근데 뭐 지난주처럼 또 한 번 시장에 충격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를 보시면 이번 주와 다른 건 반도체는 빠지지만 전체 시장이 막 같이 눌리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시장이 또 눌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도체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일단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실적이 나왔죠. 근데 샌디스크 실적이 엄청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마진이 84.6% GPM 기준으로 84.6%가 나왔기 때문에 야 메모리들이 또 계속 좋아질 수 있겠어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GPM이 마진이 뭐죠? GPM이라고 하는 건 총 마진. 총 마진. 네. 그래서 원가를 제외한 마진입니다. 거기서 판관비를 제외하면 OPM, 영업이익률이 되는데 이 총 마진이 84.6%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봐도 총 마진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죠. 아, 요것도 조금 그렇죠. 발목을 잡는 요인이네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너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거야라고 본다면 이제 총 마진이 상승하지 않으면 매출액 증가만큼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다음 분기 보시면 매출액 가이던스가 103억 불에서 108억 불. 내 컨센서스가 108억 불이니까 이 중간값을 감안하면 컨센을 하회했죠. 그렇죠. 매출액도 조금 하회한데 매출 총 이익률이 그렇게 늘지 않으면 이제 성장성에 대한 둔화가 본격적으로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불거질 수 있으니까 살짝 눌릴 수도 있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장기 계약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괜찮아요. 10건이 계약됐다고 하고 4월 5건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5건이 또 된 거죠. 가중평균 계약 기간이 4년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7년 비트 투자량이 절반 이상이 이제 장기 계약이고 28년 기준으로는 3분의 2 이상이 장기 계약이라고 하니까 28년까지의 실적의 안정성은 높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피해 관점에서 Q의 관점으로 넘어갈 텐데 프라이스가 얼마나 내려가면서 마진이 어느 정도가 바닥이 될 거냐를 좀 확인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다시 반도체의 상승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웨스턴 디지털도 실적이 나왔죠. 웨스턴 디지털은 샌디스크는 낸드 중심의 회사라고 한다면 웨스턴 디지털은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은데 여기도 가이던스에 대한 조금 불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매출액 예상치보다는 좀 더 좋았거든요. 매출액 모두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던 거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기대치가 높았다는 거죠.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모두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이상을 못 해줬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게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부진한 흐름들이 둘 다 이어졌던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까지도 조금 충격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웨스턴 디지털의 경우에도 10% 넘게 시간외에서 빠졌죠. 빠지기도 네. 했고 샌디스크의 경우에도 8% 넘게 빠졌고 물론 본장에서도 빠졌지만 시간외에서 더 빠졌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밤에 진행되는 미장에서 혹시 이 영향으로 또 더 빠진다면 내일 우리 장에 이게 또 영향을 근데 우리는 오늘 미리 빠졌으니까 이 영향은 이제 오늘로서 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주가보다 더 밀린다면 영향이 있겠죠. 네, 지금부터 더 밀릴지 안 밀릴지를 좀 봐야 되고 지금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엔화 환율 155를 제가 라인을 잡았잖아요. 150을 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빅테크 주가가 무너지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빅테크가 버텨준다 그러면 엔화 엔캐리 트레이 청산에 대한 그 수요가 지금 당장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빅테크가 무너지면 빠르게 도망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생길 거예요. 그럼 엔화 강세가 심해질 거고 엔화 강세가 심해지면 그게 도돌이표처럼 일본의 엔화 강세를 심화시켜서 엔캐리 트레이 청산을 다시 한번 촉발해 가거든요. 그게 빅테크가 부진하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전제고 그다음에 엔화 이제 환율을 다시 한번 좀 계속 관측해야 될 만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엄청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에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흔들리면 좀 크게 흔들릴 것 같다. 엔화. 어제부터도 또 엔화 강조를 해주시는데 네. 강세 쪽으로 앞으로는 방향성을 좀 잡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방향은 아직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요? 네, 만약 그렇게 보였다 그런다면 전 세계 자금들이 엔화 쪽으로 좀 더 강세 베팅을 했겠죠. 근데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지 않고 있고 돈을 많이 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자금이 빠르게 그렇게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GPIF라고 해서 일본의 연기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보면 일본의 저금리가 싫다.
그래서 N을 빌려서 밖에서 환율도 먹고 금리도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1, 2% 먹자고 나가진 않을 거잖아요. 레버리지를 엄청 씁니다. 네, 국채 뭐 예금 금리를 위해서 여기서 뭐 2배, 3배는 그냥 뜬 다음에 딱 나가서 여기 금리 감당한 다음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5%, 10% 먹겠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레버리지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엔화 강세로 가버리고 내가 투자한 자산이 훼손이 된다. 도망가야죠. 지금은 아니지만 아니죠. 이것도 주시를 해야 되는 그렇죠. 중요한 그럼 팩터이다. 그때 요인이다. 2007년에 엔캐리 최 청산이 나오면서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갔었거든요. 언제요? 2007년,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엔화가 청산이 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니까 엔원 환율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쪽으로도 흔들리는 큰 요인이 됐었고 우리나라 자산에 일본 자금도 많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게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충격을 준 영향도 있었거든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이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의 자산 시장에도 분명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가 지금 당장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도망가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관측을 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님이 항상 이제 어떤 부분이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되는 경계심을 그래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미리 좀 던져주시니까 최근에는 그게 엔화를 그렇죠.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고 계시고요. 메타 얘기도 있네요. 네, 이거 이것도 뭐예요?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메타. 이번에 이제 AI 관련된 키워드를 보면 AI 캐펙스에 관련된 이슈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빅테크 기업들 다 일제히 급등한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픈 AI나 그다음에 엔트로픽 이런 기업들의 수익성이 이제 키워드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수익성의 키워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 붙는 게 있습니다. 치킨 게임. 가격 경쟁이 가장 주의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가격을 서로 낮추는 그렇죠. 거죠. 근데 메타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첫 AI 코딩 에이전트 뮤즈 코드를 공개하는데 우리는 성능이 아니고 가격으로 경쟁하겠다. 대놓고 얘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능을 보면 엔트로픽보다는 좀 안 좋고 오픈 AI보다는 좀 좋다고 스스로 자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와 시작이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한다. 근데 가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어쨌건 이렇게 가격 경쟁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AI 시장에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삼성과 애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드로이드 폰이 들어올 때 애플이 가격으로 승부했나요? 아니죠. 아니죠. 비싸도 오히려 내 건 살 거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였냐면 애플만의 차별화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뒤에 애플이 로고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차별화를 느꼈고 iOS에 종속돼 있다는 거. 내가 여기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튜닝해놓고 사왔는데 이거 안드로이드 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라고 하는 그 로열티라는 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AI는 나는 성능이 아닌 가격으로 경쟁하겠어가 되는 이유가 뭐냐? 로열티가 없습니다. 성능이 조금만 받쳐준다 그러면 가격이 살 때 어딘지 언제든지 올려타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성능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해서 설치와 시작이 쉽고 얘도 써볼 수 있고 쟤도 써볼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 네. 그러면 그 밑단의 메모리나 반도체 이런 거는 좀 더 많이 수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박리담회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앞단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경쟁자가 있잖아요. 네, 다른 경쟁자는 가격을 또 낮춰야 될 거잖아요. 그럼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그럼 그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네, 뭐 누군가는 도태되겠죠. 네, 투자도 점점 줄이게 되고 뭐 이런 방향성을 지금 그렇죠. 걱정을 하시네요. 결국은 이 치킨 게임의 끝에는 투자의 종료가 있고 그러면 이 산업 생태계의 붕괴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거는 조금 지금의 얘기는 지금은 아니고 아니죠. 너무 먼. 네. 근데 지금 가격 경쟁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네, 앞단에서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관련된 노이즈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네.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도체 얘기로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볼게요. 오늘 준비하신 자료 자체가 반도체 위주예요. 그렇죠.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진짜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엔비디아와 CSP라고 한다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메모리 스펙을 하향했어요. 그래서 베라루빈향 HBM 스펙이 기존에 HBM4E 12단을 탑재한다고 했던 게 HBM4 8단을 탑재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베라 CPU에 들어가는 용량도 소캠 원래 한 100, 절반까지는 아니구나. 128기가였나?
소캠 용량이 기존 대비해서 96GB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AMD도 비용 부담 감축을 위해서 8단으로 조정한다. HBM4E 12단에서 8단 조정한다. 이게 얘기가 다 뭐겠어요? 메모리 스펙을 하향한다는 건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너무 올라서 이 비용, 메모리 비용을 다 감당했다가는 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메모리 스펙을 하향해다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메모리 스펙을 낮춘 다음에 투자 금액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전체 캐펙스보다도 반도체의 고가, 메모리 가격이 고가가 되는 것에 후폭풍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계약을 했는데 엔비디아를 대상으로서 SK 하이닉스가 파격적으로 우대 계약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비트당 2.3에서 3.1달러 정도 27년 기준 보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50% 가격이 상승한 거긴 해요. 근데 전망치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80% 하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27년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상보다 좀 낮아질 수 그렇죠. 있다. 가격이 생각처럼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27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캐펙스가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러면 너무 낙관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올 수 있죠. 이 대가로 SK그룹은 SKT를 중심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로부터 GPU 물량을 우선 확보한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뭐 SK텔레콤, SK이터니스, 뭐 SK가스 이런 쪽은 중장기로 보면 SK그룹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또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반도체만큼은 야 이렇게 되면 조금 우려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메타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도체 쪽으로의 악재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게 결국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가격이 높아서 벌어진 일들. 그러면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올랐다가 지금 다른 종 비반도체도 물론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반도체 투톱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매일매일 사실 하시는 시점일 거란 말이죠. 근데 반도체에서 오늘 급락한 이유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지 긍정적인 소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센티가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인 것만 보이고 부정적일 때는 요만한 것도 좀 크게 보이고 멀리 좀 기간적으로 멀리 있는 일도 막상 앞에 닥친 것처럼 걱정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센티 때문에 이런 건지 진짜로 이게 수익성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좋을 때는 좋은 걸 찾고 반등의 기회를 찾는데 맞아요. 지금 보면 빠졌으니까 대체 이거 왜 빠진 거야 찾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나온 거죠. 그냥 빠지니까 빠지는 이유를 갖다 대니까 이런 것도 있어.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네. 사실 좋은 거 찾으려면 좋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야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했던 게 있었잖아요. 레오폴드의 파산. 그렇죠. 네,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파산하니까 야 이거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좋지 않고 악재가 턱 터지니까 심리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심리를 강하게 돌파시키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나올 거냐라고 보면 좀 애매한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이에요. 수급이 저가 매수를 실패했다. 해외 헤지 펀드들이 들어왔는데 저가 매수에 실패하고 빠져버리니까 로스컷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고요. 이건 사실 확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차이나 머니들도 지금 로스컷이 들어오고 있다. 중국에서 국경 간 거래를 점점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이 여기에 보험 상품에서 수익 난 것도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개인이 보험 상품을 통해서 해외 자산, 뭐 반도체 쪽에 투자한 것도 많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을 낸다. 특히나 홍콩에 보면 전자닉스를 기초로 한 ENS 상품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게 많았기 때문에 반대로 삼성자 하이닉스가 여기 매도가 되면서 또 밀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TRS 거래를 차단한다. TRS가 토탈 리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외국 증권사랑 같이 야 내가 이거 수익 나거나 빠지면 수익 나면 네가 나한테 주고
그다음에 빠지면 내가 너한테 돈 채워줄 테니까 요거 일단 내 거 매수해줘. 이런 계약들이 많았는데 네. 이 TRS까지도 중국이 차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 계약이 차단됐고 연장도 불가합니다. 요거 때문에 차이나머니 쪽에서 국내 반도체 매도가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규모는 모르지만 어쨌건 이런 수급적인 이슈들까지도 지금 겹쳐 있어서 심리가 돌아서는 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트를 볼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을 그 회사별로 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SK하이닉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11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살짝 콜을 했던 게 11선 위로 갔기 때문에 살짝 콜을 했는데 결국은 11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붕괴되니까 쫙 더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11선을 깨고 오히려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나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고 하면 지금 당장 회복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게 왜 빨간색이지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죠. 하한가 그렇죠. 찍었었잖아요. 네, 이게 이때도 그랬어요. 7월 28일에도 그랬고 네. 오늘도 그랬는데 이거 하한가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좀 얘기 좀 필요해요 진짜. 단 11주 거래로 프리마켓에서 하한가 딱 찍히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난주 언제냐? 이거 화요일. 이번 올해는 이제 목요일에 똑같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일부러 그런 건지 실수로 그런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얘기는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발생하면요 순식간에 해외 선물 옵션 같은 것들이 청산되거든요. 네. 그 이슈를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현물에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수익이 워낙 크니까 이걸 일부러 NX 시장에서 일부러 장초반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NX의 실효성이 뭐냐? 대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한가를 찍게 만드냐? 아마 이렇게 되면 NFT도 동시 효과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제도 보완 좀 해야죠.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아침에 하한가 찍힌 것처럼 보이고 차트 다 망가지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보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의 피해자들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자 못 믿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하긴 해야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중소형주에서 네.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1, 2등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벌어지면 안 되죠. 이런 일들은. 계속 가볼까요? 반도체 얘기 네. 오늘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요거 조금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코스닥에서 매도 실익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거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매도하면 지금의 실익이 없다. 네, 지금 하면은 조금 어렵다. 근데 지난주에 급락 나왔을 때 원망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전문가면 이걸 알고서 팔아라고 했어야지. 근데 지금 다시 보세요. 이제 다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잘 팔았다고 할게요. 그럼 바닥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두려워서 못 샀을 거예요. 반등이 나올 때 살 수 있을까요? 또 빠지가 못 샀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가격을 보세요. 올라왔죠. 이때보다도 오히려 더 올라왔죠. 이런 것 때문에 매도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미 물려 있었다면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인데 여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공포에 빠져서 차라리 멈춰 있는 게 낫지. 여기서 공포에 빠져서 매도했다가는 이 올라가는 것에 여러분이 더 패닉에 빠지게 되고요. 올라갈 때 매수했다가 밀릴 때 또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매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하루 이틀 3일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일주일이나 한 달 뒤의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더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버리지가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근데 사실 이게 오늘도 장 초반에 보면 코스닥이 더 갈 수도 있었던 기세였어요. 사실 네. 장 초반에 보면.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웬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큰 폭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코스닥까지도 같이 무너졌죠.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전자닉스가 너무 오르지도, 그럼 또 쏠릴 테니까 너무 빠지지도 않는 그 선에서 유지를 해줘야 코스닥은 가는구나까지 조건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약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조금 붙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근데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고 V자로 완전히 고점까지 갈 겁니다라고 보기에는 힘이 약해요. 아직까지는 실적, 지금 코스닥 반등 나올 때 실적 모멘텀으로 간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이나 뭐 심텍 같은 거 실적 잘 나온 거 있긴 하겠지만 뭐 다른 기업들이 엄청나게 실적으로 견인해서 갔다? 그건 좀 애매하죠. 알테오젠 호재고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다 완전 레벨업 되고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35일선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30 물론 코스닥은 35일선이 메인선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 35일선에 걸렸다고 하실 때 조금 비중 줄이고 가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네, 너무 욕심만 안 내면 됩니다. 비중을 줄이고 가보지 뭐 이거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 30%만 늘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도 땡큐. 난 70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30으로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꽉 쥐고 있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내가 모든 걸 끝까지 올라갈 때 먹겠다라고 하면 빠질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까치밥을 남겨두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얘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대응하는 것들이 원활해지면서 3%와 호흡이 좀 더 잘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CXMT 얘기도 나와 있네요. 네. 저는 뭐 그 애플 쪽하고 계약 약속 뭐 이런 것들이 뭐 서로 합의하다가 무산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봤었는데 HP 이 얘기도 있네요. 네. 네. HP나 에이서스 네. 이런 곳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노트북 만드는 기업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업체들이 올해 중반까지 CXMT의 D램을 인증하겠다,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제한적으로 이제 노트북에 탑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용량과 모델 수는 제한이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은 지금 갑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제발 메모리 좀 주세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CXMT 들어갔다가 아야 어차피 우리 팔 때 많아 니한테 안 줘라고 할까봐 눈치를 보면서 말하고 있어요. 너무 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쓸게요 이렇게. 미국에 판매하는 거 말고 다른 지역에 저가 물량에 조금만 쓸게요 제발 봐주세요 약간 이러고 있긴 한데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 이 CXMT가 물량을 야금야금 들어온다는 건 우리나라 반도체에 결국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수요 공급이 불일치가 해소가 되면 CXMT가 낮은 가격으로 오히려 더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눈치 안 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이슈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항상 요 이슈 나올 때 기술적으로 아직 좀 많이 모자라. 그리고 점유율도 뭐 4에서 8% 높게 그 율로는 상승 율로는 뛰긴 했지만 아직도 한참 모자라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사이클이고 좀 꺾이는 사이클에 오면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경쟁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럼요. 1980년대 일본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겠어요? 한국 시장 아직 모자라, 한참 부족해라고 평가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순식간에 뒤집혀 버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일본을 경계하는 중국을 경계하는 거고요. 네,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CXMT가 판매를 하면서 숨통이 트이고 일단 고객선을 확보하고 숨통이 트이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결국 긍정적인 이슈는 아닌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뭐 공장도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그쪽 네. 창신 메모리 쪽도 공급량을 늘린다는 얘기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쪽의 이슈는 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통신사 얘기, AI 데이터 센터 기대감 이건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대감을 우리나라가 좀 가져가고 있죠. 네이버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한 번씩 올랐잖아요. 그리고 GN시너지는 이 장에서 오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기록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네, 오늘도 올랐네요. 이 회사는 정말 보세요. 월봉 한번 보세요. 역사적 신고가를 이 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업이죠. 이 회사 왜 오르나요? 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거든요. 비상전 발전력 공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 늘어나면 좋아질 거야. 본격적으로 올랐던 게 언제부터냐면 우리나라의 그 호남 반도체 얘기 나올 때, 그럴 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어요.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보니까 통신사들이 연결돼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AIDC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비교해봤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볼 게 아니니까 비교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거든요. SK텔레콤 2035년까지 15기가와트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근데 SK텔레콤은 주목할 게 뭐냐면 단순히 이 코로케이션이 아니에요. 코로케이션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임대 아파트를 지어놓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를 내가 다 지어놓고 유틸리티 같은 거 다 구축해놓고 갖고 와. 근데 뭘 갖고 오겠어요? GPU를 갖고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GPU 비용 빠지죠. GPU 비용 빠지면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거, 그냥 외부만 건설하는 건 쌀 거잖아요. 그래서 SKT 같은 경우는 1기가와트를 건설하는데 한 5조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GPU까지 건설하려면 1기가와트에 한 70조 원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5기가와트를
진짜 70조 원 투자해서 이렇게 구축한다고 그래서 1,000조 원 투자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를 비교해보면 LGU 플러스는 30년까지 200메가와트인데 1.35조 원. 이것도 역시나 그냥 코로케이션 정도니까 KT와 LGU 플러스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식으로 크게 곽강받지는 않겠구나 라는 정도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코로케이션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기업들도 역기 순위인데 메인은 아니다 정도로 파악하고 대신에 이것도 생각보다 영업이익은 커요. 임대라고 하더라도. 근데 SK텔레콤은 SK그룹은 이쪽으로 메인 비즈니스를 가져간다면 비즈니스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아까도 봤지만 SK가 엔비디아랑 계약을 하면서 결국 양보를 한 게 뭐다? 메모리 가격. 그쵸. 갖고 온 건 GPU 확보. 그러니까 SK의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가치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이제 전력을 얼마만큼 확보할 거냐. 이게 속도의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른 얘기인데 오늘 하이닉스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뭐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안 나온다 혹은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또 하이닉스 관련된 뭐 손자 회사 그 솔리다임의 IPO 설 네, 뭐 이런 건데 그 IPO 설 가지고도 그러면 어쨌든 이게 중복 상장이고 쪼개기고 굉장히 논란은 많을 수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자금 확보가 되면 SK그룹의 AI 전략이 강화된다 이런 쪽으로 쓸 거다라는 또 의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저런 거 보면 그룹에서 계속 투자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재원이 엄청나게 필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혼자 못할 거고요. 그 외부에서 자금을 대규모로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서 공동 투자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좀 가볼까요? 오늘 밤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그럼 우리가 뭔가 계속 우리 계속 되잖아요. 시장은 오늘은 좀 시장 이렇게 투톱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무너졌지만 시장은 뭐 계속 됩니다. 오늘 밤에 뭘 봐야 되는지 일단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그 지정학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장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게 하루 이틀 그러니까 기간을 되게 짧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곧 합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떤 거예요? 헷갈립니다. 너무 헷갈려요. 시장에서 또 진짜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주 그냥 난리를 펴고 있는데 베센트가 금년 간의 합의를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나 때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의하고 싶지만 안 되면 나 엄청 때릴 거니까 각오해라 계속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동시에 나왔던 게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양로 좌표를 합의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를 하면 그러면 시장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제 합의가 끝나고 미국까지 합의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또 여기다가 관여했다라고 미국은 나는 관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란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좀 애매하죠. 만약 여기서 통행료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 해항로 관련된 합의가 이란과 오만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냥 여기 통과될 수 있냐?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 그리고 통행료를 부과한다고 할 때 이거 미국이 진짜 받아줄 수 있나? 모르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어제 막판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흔들렸던 게 홍해 이스가 이제 우리 방송하다 얘기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 와파 여기다 데이지 2대 또 공격했다고 나왔거든요. 2척을 공격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게 하나가 또 뭐냐면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죠. 헤즈볼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를 폭격했고 지금 이란은 오히려 헤즈볼라를 응원한다, 지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만약에 베센트가 얘기한 것처럼 금년간에 정말 합의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합의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안도하고 반도체 쪽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모른다고 하더라도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금년간이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이 조금 더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주말 사이에는 적어도 그렇죠. 네 어떻게 분위기 나오는지 좀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합의가 곧 나올 것이라 그랬고 그렇게 되면 60일간 자유통행이 보장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악쇼스 쪽에서도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순조롭다. 48시간 이내 결과 나올 것이다. 이랬으니까 진짜로 얼마 안 남은 시간이니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오늘 쭉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좀 내보면 우리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제처럼 잠깐 올라줄 때 조금 가나? 지수적으로도 그렇고 순환매도 돌고 근데 오늘을 보면 어제 팔았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게 하는 지금 시장이 좀 이어지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순환매는 뭔가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서 요거는 또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지금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예측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 전에 분명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에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조금만 해두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욕심만 안 내면 됩니다. 너무 욕심만 내지 않고 기회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오히려 큰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20-30% 올라버리는 시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여기서 기회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좌절하지 않고 또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으니까 지금 멸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멸망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투자자분들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요즘에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이 욕심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욕심 없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본전만 찾게 해주면 본전만 지금 찾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약간 나간다. 욕심이죠.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욕심이죠. 본전만 찾게 해달라. 본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고점에 매매했는데 이거 본전만 찾게 해달라. 그러면 뭘 생각하게 되면 왜 그걸 욕심이냐고 그냥 표현을 했냐면 그렇게 되면 대응을 포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는 거기만큼은 기다릴 거야라고 하는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았어요. 반도체 빨고 다른 상황이 좋아서 갑자기 정고점 딱 갑니다. 그럼 팔고 나서 더 올라가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포모가 와서 오른 다음에 한참 오른 다음에 그때 따라서서 또 물립니다. 그러니까 본전만 와서 팔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무섭고 제일 나이브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보시고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어. 내가 실패했던 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반성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확실히 좀 종목 장세가 된 거예요? 순환이 된 좀 거죠. 빠른? 지금은 빠른 종목 상세, 순환매 장세가 됐죠. 근데 지금 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딜 들어가면 뭐라도? 순환 종목, 네. 순환되고 있는 종목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면 또 물립니다. 네,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건 언제까지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다음 주 오션 만기를 지나가야 되고 다음 주 첫 번째. 목요일? 그다음에 엔캐리 관련된 이슈가 완전 시장에서 사라질 때. 근데 그건 당분간 좀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충산이 일어날 때 뭐 9월 이렇게 또 충격이 크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전쟁 끝나야죠. 지속적으로 정말. 전쟁은 네, 유가가 이제 말씀을- 60달러대로 가면서 네. 전쟁이 완전 끝나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안정할 수 있겠죠. 여기에 우리 이제 뭐 국장이라고 표현하는 한국 시장만의 변동성은 좀 잦아드나 했는데 사실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계속 모실 테니까 또 시장 상황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시공의 장호진 대표의 인사이트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